올 2분기 가계소득은 줄고 물가와 세금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부격차 역시 더 커졌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납품 가격 인하를 강요하며 갑질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간 실적 양극화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적자폭이 커져 팔수록 손해라며 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올 2분기 우리 가계가 소득은 줄고 물가와 세금은 크게 오르면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 부자들만 소득이 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428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습니다. 가계소득이 감소한 건 2017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도 3%나 줄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늘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등 이전 소득이 크게 줄면서 전체 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살림살이는 3분기에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 결과이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 영향은 다음 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처럼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었습니다. 2분기 가계 지출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330만 8천 원. 지출 증가율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인데 치솟은 물가와 세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인 경상조세는 14.3%, 사회보험료는 9.1%, 연금 기여금은 7% 증가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부자들의 소득만 유일하게 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보다 0.56배포인트 올랐습니다. 분배 지표가 1년 전보다 악화됐다는 뜻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하면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LG 생활건강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의 납품 가격을 낮추라고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쿠팡은 여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뉴욕 증시에도 진출하며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쿠팡. 하지만 글로벌 유통기업으로의 상승가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적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매긴 겁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협력사들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손실 보전을 위해 협력사에 광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판촉에 쓰인 비용을 판매사에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유통공룡 쿠팡의 이런 갑질은 비단 중소기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경쟁 쇼핑몰과 비교해 제품 납품 가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를 하는 등 자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업체 수는 최대 388곳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대형 이커머스와 대기업 제조사의 유통구조를 파헤쳐본 첫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온라인 유통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쿠팡은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업계 1위 대기업보다 쿠팡에게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결정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 사건의 본질은 대기업의 공급 가격 차별이며 자신들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힘써왔을 뿐이란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저가 공세가 소비자들에겐 혜택을 줬지만 제조사나 판매사 등 유통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쿠팡이 내 중심으로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막 할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어느 정도. 근데 서로 역할 분담, 합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규모다. 내가 이쪽 시스템 있다. 올 때는 와라. 안 그러면 뭐 이런 거죠. 가격 경쟁력과 퀵배송을 무기로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키우며 글로벌 유통시장의 판도 변화를 꿈꾸고 있는 쿠팡. 협력사에 대한 갑질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멍해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가파른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나머지 기업들 사이에 나타나던 실적 양극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장사들의 실적과 전망, 정의영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실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던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46% 늘어난 1,080조 원, 영업이익은 118.86% 늘어난 9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업종의 매출이 작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17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종은 감소세를 보였고 나머지 의료정밀,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등 16개 업종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각각 17%와 155%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매출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실적 양극화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57% 오른 108조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4.21% 상승한 약 7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7개 업종 모두 지난해보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적 개선 추세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분석된 254개 상장사들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2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63%가량 증가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는 3개월 전 추정했던 같은 연간 영업이익보다 8.5%가량 높여 잡은 수준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4단계가 예기치 않게 길어지고 있죠.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실적 개선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이 장밋빛 전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보다 속도를 내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의 상반기 실적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민간에서 보험사들을 통해 가입하는 이 실손보험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입 문턱을 낮춰라, 보험사들은 팔수록 손해다, 서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우진 기자입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최근 실손보험 판매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 심사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2년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당국이 가입 문턱을 낮추라고 권고한 겁니다. 당국은 당장 다음 달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정작 개선안을 제출한 보험사들은 울상입니다. 그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받은 이유, 바로 높은 손해율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의 위험 손해율은 100%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해인 적자 상품으로 전락했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당국 눈치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외국 개만 좀 중단을 하고 이제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부분에 좀 문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되는 손해율 악화로 보험업계는 올 초 실손보험료를 인상했지만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오히려 적자폭은 더 확대된 상황.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약 4천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이 가입한 만큼 가계부담 영향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역시 쉽지 않다고 업계는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실손보험 갈등, 정작 원인은 이 당국도 보험사도 아닌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이 문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 기자, 보통 이 보험사들은 상품을 더 팔려고 하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가급적 안 팔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당국과 지금의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가 팔수록 손해라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적자가 심하게 나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 이거는 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적자라는 의미죠. 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보험사들이 주된 적자의 원인으로 꼽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과잉 진료입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수술 사례 통계를 보면 1위가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네. 실제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저희가 이 지난번 이슈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 교정 목적으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삽입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 다초점 렌즈가 사실 백내장 수술의 필수적인 시술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마침 실비가 가입돼 있는 이제 그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것까지 같이 하시는 건 어떤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시행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문제냐? 바로 이 고가의 가격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실제로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데 이전에는 검사 비용만 약 60만 원 수준이었고요. 다초점 렌즈 삽입은 약 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아무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의 검사 항목을 급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검사비는 건강보험으로 이제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병원에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급여화된 그 백내장 검사비는 2만 원대로 크게 줄이고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평균 가격은 약 400만 원으로 한 2배 정도 뜁니다. 예,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급여화됐다는 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나라의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고 비급여라는 거는 이제 본인 자비로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이런 개념을 네, 말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나라가 보장해주는 항목은 이 병원에서 가격을 좀 통제하게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가격을 뭐 임의로도 높이거나 병원에서 네. 이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그 가격을 싸게 만들고 그 대신 그만큼 이제 비급여 항목에서의 가격을 좀 높여서 이걸 충당하려는 실손보험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간 보험사들의 적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비급여 부분의 가격을 올리는 이걸 일명 이제 풍성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예. 네, 물론 모든 병원이 다 이렇게 가격을 조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보험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좀 보면요. 실제 다초점 렌즈 평균 가격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된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검사 비용을 나라에서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한 시점부터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실손보험 손해율과도 이제 연결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예. 백내장 수술 외에도 이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의 주사제나 과도한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이제 실손 있으시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네. 실손으로 보장받으면 된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이제 병원과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와 함께 이제 과잉 진료가 좀 더해진다는 지적인데요. 예. 우리 앵커도 배곡 주사나 뭐 태반 주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그런 걸 들어봤을 리가. 알고 배곡 주사요? 네, 알고 뭐 하는 계실 것 주사입니까? 같은데, 네. 네, 사실 미용 목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주사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갔다.
갔는데 이제 영양제 주사를 맞았는데 피부 목적에 좀 도움이 되는 주사를 받는다던가 이런 비급여 주사제를 같이 끼워서 맞은 뒤에 실손으로 청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 이제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한테 병원이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가입자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좀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병원에서 마음 먹고 가입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소비자들이 같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의료 쇼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 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가입자가 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쇼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위염이나 두통 등 이런 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이 영양제 주사를 맞는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경미한 두통 등 이런 걸 이유로 통원 치료를 할 때 1년 동안 800회 이상 동안 또 진료를 받으신 분이 있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사례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처방약이 있습니다. 예. 이걸 병원에서 수십 개를 처방을 받은 뒤에 실손보험으로 이제 보장을 받고 그리고 이 약들을 중고 마켓에 판매를 합니다. 아, 저 화면에 나오는 건 중고 마켓 거래 네, 화면이군요. 맞습니다. 네, 일명 저희가 되팔이라고도 예.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 이제 난 건강해서 병원 진료 정말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런데 왜 보험료는 오르냐? 예,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네, 사실 이 진료 중에서도 어느 부분까지는 뭐 인정하고 이 이상은 과잉 진료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병원이나 이 가입자들이 이를 고의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저런 부분은 사실 좀 범죄 아닌가요? 그죠? 걸리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정도를 좀 넘어서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금융당국은 지금 계속해서 더 가입 문턱을 낮춰라 이렇게 보험사들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보험사들한테 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해라 이런 의견으로 들립니다. 네.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실손보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전체 3분의 2가 가입된 보험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국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야 하는 좀 역할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턱을 좀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다.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보험료가 오르냐 이런 민원들이 좀 나오니까 정부가 야심차게 치료 받은 만큼만 내자 이렇게 상품을 개편해서 현재 이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입니다. 네. 기본 보험료가 개편 전 상품보다는 좀 저렴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병원에 조금만 더 가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업계에 좀 알아보니 실제 판매율은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당국 입장에선 야심작에 실패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지 않겠죠, 물론. 이런 영향도 좀 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기업이다 보니 적자를 계속 내는 상품을 팔 수는 없고 이렇다 보니 이 손해율 개선 방안이 현재 업계에서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이 보험업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급여가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해외에서 본다면 어떠한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가를 낼 경우에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왔을 때 설명을 해야 된다든지 보험회사한테 사전에 이 높은 비급여 수가를 매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서 체계가 필요한 거죠. 비급여 수가나 진료량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해도 딱히 손해볼 게 없어서 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하면 할수록 이 병원들 스스로가 좀 더 힘들어지도록 어떤 구조를 좀 잘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간밤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 드디어 테이퍼링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지난 6월에 의사록을 보시면 경제 지표들의 신호는 있으나 아직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7월 의사록에서는 직접적으로 연내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의사록에서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10번 내외로 쓰인 반면에 이번 의사록에서는 무려 41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쉽게 이번 의사록 관전 포인트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수 위원들이 연내 테이퍼링이 지금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간 지표에서 뚜렷이 보였던 것과 같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기준치를 만족했고 고용은 그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뒤에 짚어보겠지만 이 고용 부분에서 연준 위원들 간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지금 별개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점, 이 3가지가 이번 의사록의 포인트였습니다. 실제 의사록 원문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앞으로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this year, 올해 자산 매입 속도가 줄여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구도 함께 보시죠. 앞서 말한 고용 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일자리 증가세에 대해서도 만족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앞서 연준이 생각하는 지금 최대치 완전 고용 목표는 아직까지 충족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준의 목표치를 넘어선 지 지금 오래인 모습 확인해 보셨을 테지만 고용도 2달 연속 100만 명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치가 아직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고용 상황을 두고 연준 위원들 간의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지금 일부 위원들은 몇 달 안에 고용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니까 조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에 일부 위원들에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봐서 앞으로 회복세가 더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시작 시점을 내년 초로 미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일부의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견이 있다는 부분이 좀 알려지면서 달러나 국채 금리는 간밤에 조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논의가 언제 되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 한번 살펴보시죠. 이 기사가 이번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알릴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기사대로의 예측을 쭉 살펴보자면 9월에 지금 테이퍼링 논의를 좀 구체화하고 11월에 테이퍼링을 본격 시작해서 내년 2022년 6월에 자산 매입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추가로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이번 의사록의 발언들이 또 앞서서 보여드린 7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추후 발표되는 지표에 역시나 촉각의 곤두 세워져 있는데요. 추후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기조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그리고 9월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9월 정례회의에서 정확한 일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기죠. 오늘 통계에 따르면 이 테이퍼링 시행 후 적어도 1년 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CME와 패드워치가 월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내년 11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답변이 전날의 47.4%에서 오늘 44.3%로 내려왔고요. 내년 12월에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도 보시다시피 의사록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낮아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미 우려에 대비를 해온 만큼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낙폭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잠시 멈춰설 수는 있지만 패닉이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나오는 연준의 입장과 물가 지표들 체크 잘 하셔야겠습니다. 7월 FOMC 의사록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쟁력 하면 역시 절세를 빼놓을 수 없죠. 이 DC형과 IRP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특히 IRP의 경우 저율과세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 이연이라는 세 가지 혜택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부자 되는 퇴직연금술 문영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는 숨겨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절세 효과입니다. DC형과 IRP로 펀드 상품에 투자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자산 추종 ETF 등에 직접 투자하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이 DC형과 IRP로 펀드에 투자한다면 이 세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IRP의 경우 연금으로 나눠받을 때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납부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30%의 절세 효과까지 있습니다. 만약 11년 이상 나눠받는다면 40%까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세제 혜택 때문에 슬기로운 퇴직연금 투자자들은 IRP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절세 혜택은 또 있습니다. DC형과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최대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소득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로 일시금을 찾아야 할 경우는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특히 연봉 5,500만 원 초과자가 중도해지할 때 16.5%의 기타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니 해지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IRP로 퇴직연금을 굴린다면 과세 이연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들어도 이자를 받을 때 15.4%를 과세하거든요. 과세를 하는데 연금 계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과세를 일단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줘요. 그러면 세금 낼 돈도 굴릴 수가 있죠. 이렇게 IRP는 저율과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 이연의 세 가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분납형으로 수령할 때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장기관리 계획은 필요합니다. 한편 퇴직연금 운용 전문가들은 IRP에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라고 조언합니다. 계좌 관리 수수료, 운용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0.3% 전후를 받았었어요, 증권사에서. 근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증권사들이 이것도 무료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매년 나가는 계좌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0.3%가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시고. 삼성과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KB, 유한타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IRP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때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개설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IRP 수수료마저도 고객 수익률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객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수수료 제로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고요. 다른 회사들은 다이렉트적 온라인에서만 무료 수수료고요. 저희들은 지점에 오셔서 충분히 상담을 하셔도 다 무료 수수료가 해당이 됩니다. 이에 질세라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에서도 IRP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하는 움직임에 하나둘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소득 최후의 보루인 퇴직연금 투자, 똑똑하게 굴려 세금까지 절약한다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난임 치료 시술 2회 더 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청원 제도 4주년에 맞춰서 답변에 나섰습니다. 보통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때 답변하는 게 기준이지만 20만이 안 되더라도 관심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2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을 추가로 2번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난임 치료하다가 외제차 한 대 뽑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임 부부들한테는 정말 상당한 부담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지금 상당하게 지출이 되는데요. 시술비가 한 번에 300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은 난임 시술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서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5회에 대해서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회를 더 제공하고 본인 부담률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이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무료 접종 대상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의 자궁경부암은 백신만 맞으면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인데요. 하지만 비용이 많게는 60만 원에 달해서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앞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만든 제도긴 하지만 청원에 직접 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국민들 정치 갈등의 장으로 비화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는 분명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1억으로입니다. 국회 여야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9억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당초 여당이 제시했던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도 한결 완화된 수준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어갈 때, 다주택자는 공시가 합계가 6억 원이 넘어갈 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원래 여당이 추진하려던 상위 2%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10.6에서 11억 원 수준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수준은 지금 공시가 9억이 아니라 12억 원 이상부터 과세를 하는 안이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감안해서 11억 원 수준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사실상 과세 대상이 상위 2%보다도 안 되는 수준으로 좁혀진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입니다. 공시가 11억 원이라면 시세로는 한 15에서 16억 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될 텐데 시가 15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보유하신 1주택자분들은 올해 종부세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반대로 당초 이 정부의 집값 잡기 규제 계획은 일부 후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변 층고 제한도 폐지가 된다고요? 예, 이 부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네. 서울시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나서 15층 이하 층고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간 강남과 여의도 일대는 용적률을 높여도 층고가 제한돼 있어서 활용을 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한강변을 따라 일렬로 배치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15층 이하로 짓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는 내용도 이르면 올 하반기 좀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풀리는 셈인데 동시에 최근 1년 만에 다시 들썩이는 집값의 원인을 찾자면 역시 이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네, 국내 한 보험사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실제 협업까지도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펫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펫샵 전문 보험도 출시하면서 창업자들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펫샵 전문 보험을 출시하는 DB손해보험. 일반 소비자가 아닌 펫샵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공급인을 통해 받은 반려동물의 피해와 분양 직후 발생하는 질병까지 보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DB손보가 그간 반려동물 시장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스타트업과의 협업입니다. DB손보는 지난해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인슈어테크 분야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DB손보만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지난해 1기에서 선정된 스타트업 마이퍼피와는 실제 공동사업화를 진행해 신개념 펫보험 상품 출시라는 결실까지 맺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하는 회사세요. 동물 주민등록증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서였는데 이 기술의 연장선에 놓고 가장 적합한 게 금융 쪽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연결해 보자. TV손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 비즈니스에 기반을 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헬스케어와 언택트 비즈니스, 구독 서비스와 모빌리티 등 보험과 접목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스타트업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발 기업에는 보험 비즈니스와 서비스 전문가 멘토링과 더불어 전문 코칭,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시 우대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마이퍼피와 같이 최종 기업으로 선정되면 DB손보와의 공동사업화 기회도 제공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금융사와의 이런 협업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말 그대로 전환점이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보험사하고 협업을 하고 또 보험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좋은 상품을 만들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명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이런 대기업들하고 어떤 협업을 하는 확정 짓는 그 전까지가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 역량을 보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인셔테크 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선도보험사로서 디지털 혁신과 인셔테크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평이라.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사람 싼들아. 앞으로 소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커머스, 엔터, 제조, 스포츠 등 다양한 기업 서비스들이 우리 이프랜드 안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월드로 진화시키려 합니다. 네, 증권가 이슈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새벽 배송 대표 업체 3곳이 나란히 증시 상장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SSG닷컴 지난주에 상장 주관사를 찾아 나섰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SSG닷컴이 상장 주관사를 찾기 위해서 입찰 제한 요청서를 국내 증권사들에 보냈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뉴욕에 상장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 또 특히 새벽 배송 기업 내에서도 상장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SSG닷컴,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등 대표적인 새벽 배송 관련 기업들의 IPO 시기가 좀 맞물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예. 대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요즘 또 새벽 배송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지금 거론된 기업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신 기업일 것 같은데 이 새벽 배송 시장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새벽 배송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요, 2019년에는 8천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2조 5천억 원까지 규모가 성장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시면서요. 1년 사이에 3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예. 올해는 또 더 늘어나서요. 4조 원 가까이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기업들은 지금이 IPO
IPO 적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제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는 직접 가서 쇼핑을 하기보다는 새벽 배송 이제 그쵸. 다음 날 바로 배송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하고 잠드는 또 이런 형태들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벽 배송 기업들 IPO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당장 바로 상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상장의 준비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 기업은 모두 IPO 주관사 선정 단계에 있는데요. 예. 재밌는 점은 주관사 선정에서부터 이 세 기업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관사를 그러면 고르고 있다 이런 의미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기업의 상장 주관을 맡게 되면요. 예.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의 상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증권사에서 기업의 실사를 하러 가기도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자연히 새벽 배송 동종업계 경쟁사들을 한 증권사가 상장 주관 다 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증권사가 이 기업과 우리 기업 중에서 어디를 더 높게 평가해 줄지 이런 부분들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 마켓컬리도 동종업계 경쟁사 상장은 주관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조건을 걸고 입찰 제한 요청서를 증권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이해 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증권사들이 새벽 배송 기업을 각자 다르게 맡아야 합니다. 따라서 눈치 작전도 또 쟁탈전도 벌어진 거죠. 지금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새 기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업종에서 새 기업의 상장 시기가 비슷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새 기업은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또 늦어도 내년 안에는 상장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예. 새 기업 모두 비슷한 시기에 상장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새벽 배송 시장이 워낙에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좀 잘 맞았어도 증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네요. 예, 그럼 지금 주관사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오아시스 마켓부터 살펴보면요. 오아시스 마켓은 주관사 선정을 가장 먼저 마쳤습니다. 예. 오아시스 마켓은 지난해에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고요. 이어서 추가로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이 새벽 배송 IPO 전에 출전할 A팀으로 오아시스 마켓이 가장 먼저 꾸려진 셈입니다. 마치 올림픽 같습니다. 먼저 눈치 게임의 승리를 또 거머쥔 오아시스인데요. B팀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마켓컬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컬리는 국내외 증권사들의 입찰 제한 요청서 보냈지만요. KB증권에서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KB증권에서 제안서는 받았지만 예. 증권사 하나만으로 상장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켓컬리는 주관사 선정 좀 미루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네. 선정까지는 그래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켓컬리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도 입찰 제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과 삼성은 아직까지 제안서를 마켓컬리에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마켓컬리가 보낸 사랑의 작대기가 이어지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마켓컬리가 그래도 점유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래에셋이랑 삼성증권에서는 왜 요청서에 응답을 안 했을까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증권사가 동종업계의 상장을 같이 진행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사실상 마켓컬리의 상장 주관을 미래에셋과 삼성에서 좀 포기를 하고 SSG닷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업계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켓컬리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미국 증시에 상장하냐 마냐 하면서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 마켓컬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 갈까 국내에서 예. 할까 이렇게 예. 고민을 했잖아요. 예. 그러는 동안에 좀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 영향입니다. 이 떠오르는 새벽 배송 강자인 SSG닷컴 등 경쟁사들이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한 시간을 준 셈인데요. 이 마켓컬리의 상장 과정이 좀 멈칫한 동안에 SSG닷컴은 이베이 코리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시장 자체에서 좀 몸집을 많이 키웠습니다. 또 오아시스 마켓을 보면 역시 상장 준비에 좀 속도를 붙였는데요. 오아시스 마켓은 새벽 배송 2위 기업이지만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새벽 배송 기업에 비하면 유일하게 흑자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알짜배기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켓컬리가 주춤한 사이에 경쟁사들이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IPO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 전까지 이 기업들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이커머스 기업들, 또 특히 새벽 배송 기업들의 확장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현재 SSG닷컴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객 유치를 위해서 대형 프로모션 등으로 비용을 좀 많이 지출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하이투자증권에서는 SSG닷컴이 3분기에도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지만요. 물류 캐파를 늘리면서 배송 서비스를 또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온라인에서는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로도 카테고리를 확장시키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런 점은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SSG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지금 뭐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마켓컬리도 현재는 적자인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달부터 대구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이 사업 확장에 좀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연내에는 전국으로 경남과 호남권까지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서비스 확장이 흑자 전환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유일하게 흑자 운영 중인 오아시스 마켓은 상장사인 지어소프트의 자회사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금융투자는 오아시스가 다수의 VC로부터 투자를 좀 유치하면서 외형 성장을 좀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오아시스 마켓은 오프라인 매장을 증설하고 또 신규 물류센터도 확장한다고 하고요. 새벽 배송 증가로 또 사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네요. 예, 일단 본격적으로 상장 흐름 스타트가 된 새 기업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확장성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새 기업의 상장 그럼 언제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건 IPO에서 가장 초반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아시스 마켓은 주관사 선정을 마쳤지만요. 나머지 두 기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거시적인 시장을 보자면 좀 혼란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업종별로는 기업들이 또 분주하게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새 기업의 상장 흐름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뉴스플러스 외전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뉴스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